북한이 상부 지시에 따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판문점 선언으로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6개월 만에 기능을 잃게 됐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해준 중국 해운사 등 두 곳에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희생된 우리 군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이 클럽 버닝썬 등 전국 21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 사업자가 당시 큰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물주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경고에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인 병원이 영장 없이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이틀째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작년 9월 14일 개소했으니까 6개월이 조금 지났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3주 만입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를 폐쇄하지는 않고 우리 측 직원이 남아있는 것 또한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파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건 오늘 오전 약 9시 15분쯤입니다. 연락 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북측은 철수 이유로 상부의 지시 외에 어떤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한 뒤 북측 인원은 간단히 서류만 챙긴 채 사무소를 떠났습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의 합의 파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는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을 통한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정부는 북측의 철수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구체적인 협의도 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놓은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정훈 기자, 북한에게서 통보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통일부 발표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 방문 일정이 있어서 정의용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로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철수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떠났지만 우리 측 인원은 북측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연락사무소 인원 9명과 지원시설 관계자 16명 등 모두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합니다. 다음 주에도 정상 출경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통일부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분간 미북 간 중재 역할은 고사하고 남북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기대와 달리 당분간 남북 간 대화도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충분히 괜찮은 합의라는 의미의 굿 이너프 딜이란 개념을 새로 제시하며 미국의 빅딜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대화할 차례라고 강조해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오늘 북한의 철수 결정으로 당분간 남북 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또다시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미래도 점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비롯해서 문을 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고 100억 원 가까운 적지 않은 비용도 들어갔는데 정확히 190일 만에 폐쇄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섭 기자입니다. 작년 9월 14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리선관 조평통 위원장 등 남북 고위급 관리들이 밝은 모습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공식 개소를 선언합니다. 기존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 건물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 연락사무소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우리 측과 북측 50여 명의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서 지냅니다. 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 위치한 데다 개소식에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첫걸음이 결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되면 하지만 기대에 찬 출발은 6개월 만에 폐쇄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개소 과정에서 석유 제품을 개성으로 반출한 것이 최근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실리며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해 왔습니다. 상부의 결정이라고만 했을 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성 통일부 장관이 회의를 갖다가 여러 차례 헛걸음을 그동안 하기도 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1회 열기로 한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북측 사정으로 번번이 부소장 대리 참석으로 변경되곤 했습니다. 우리 측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까지 2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지만 2월부터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천 차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봤지만 지난해 10월 26일 등에는 전종수 부위원장이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북한 측은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소장 대리가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항의를 했다고 따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외에 다른 남북 채널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는 등 북한은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사진까지 실린 김정은의 벤츠 승용차를 운송해 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해운회사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 95척도 지목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벤츠 리무진 차량. 김 위원장의 이 번호판 없는 벤츠를 평양에 들여오도록 해준 중국 해운사 랴오닝 단싱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 내 북한 당국자들에게 벤츠를 비롯한 물품 구입을 도왔고 다른 해운사 다렌하이보는 이미 제재 대상인 북한 백설무역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혐의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불법 해상 거래와 관련된 선박 95척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선적 선박 루니스호도 포함됐는데 루니스 측은 이미 지난해 관련 의혹을 두고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 나온 조치로
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중국을 향한 대북 제재 공조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We continue to press China to enforce all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재무부는 북한이 불법 한적을 하는 해역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안보리 허용치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배치된 해안경비함 버설포함을 오는 25일 제주에 입항시켜 우리 해경과 함께 불법 한적 단속을 위한 합동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 CIA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하다가 최근 퇴직한 앤드류 김 전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한 비공개 강연에서 미북 협상이 어떻게 꼬였는지 그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은 청와대가 미국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청와대를 향한 미국의 불신이 커졌다고 한 대목입니다. 미국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청와대가 만들어냈다. 쉽게 해석하자면 청와대가 미국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북한에 전달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스탠퍼드대 동문대상 비공개 특강에서 청와대를 향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을 전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 계속 불신을 키워왔다면서 미국이 청와대 측을 상당히 불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만 해소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게 불만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괌과 하와이 해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범위가 달랐던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미치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11월 중간선거 전 회담해주겠다고 했다면서 북한은 존재감을 갖는다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 보도에서 미국의 불만, 그러니까 청와대가 미국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북한에 전달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얘기 같은데요. 어떤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결국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갖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앤드류 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CIA에서 코리아 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관련된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 소위 그린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예. 녹색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에 북한이 오늘 일방적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 그간 진행해온 남북 관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를 미북 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남북 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을 변화시켜라. 한국에게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미리 이렇게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당황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뭐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자기들 편을 들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기준으로선 우리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 일종의 화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하노이에서 뺨 맞고 판문점에서 푸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시간에 북한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외교적 레토릭 수준인 거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북한이 어쨌든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그 틈새를 일정 부분 벌렸고 또 그 성과로 한미 군사훈련이 뭐 연기 또는 그 폐지되는 이제 성과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뭐 미국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와도 대화를 끊고 이제 김상선
부장이 러시아 갔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의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이고 지난 3월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인 거죠. 예. 결국 북미 대화가 잘 안 된다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부분도 자력갱생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런 북한의 압박에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 걱정은 북한이 이렇게 가면서 다시 도발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아직 북한도 정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유엔 대사나 중국 대사를 평양으로 불러서 판단하겠죠. 하지만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나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한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라는 압박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 인원을 뺀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남북 간 대통령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개설이 됐는데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는데 이럴 때 좀 한 라인을 좀 가동해 보면 어떨까라는 또 기대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러한 정책을 취해왔는데 북한의 답은 그게 아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장관으로는 처음인데 현장에 백연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영장 청구된 게 언제입니까? 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늘 오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지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대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인사를 담당하는 환경부 전현직 운영지원과장과 산하기관 전현직 임원들을 연일 소환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당초 재소환이 예상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재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 실행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로 수사의 방향을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환경부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도 곧 소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평에 대해서 법조계와 야당은 청와대가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가 논평을 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이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 논평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논평을 내므로써 사법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그럴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청와대 논평이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영향하에 있어서 나왔던 판결들조차도 그대로 따라서 해라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법개혁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판사 출신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는 것이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는 것이지 이 청와대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어이없는 청와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승리가 이사를 지낸 클럽 버닝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에도 조사관을 투입해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버닝썬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가 큰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력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매장의 고가 양주가 가짜로 판별됩니다.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이중 장부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큰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재산이 적은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고의로 체납하고 폐업하거나 제3자 명의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탈세 수법이 유흥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의 대주주로 알려진 전원산업의 사무실과 회사 소유 골프장에도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금융 추적하다 보면 돈의 흐름이 투자 관계도 나오고 큰 흐름 이 돈의 원천이 어딘가 쫓아가고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원산업까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전원산업 측은 버닝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성현 이사가 이제 이쪽 그 사내 이사로 되면서 그쪽도 공동 대표가 되는. 국세청은 사태가 엄중한 만큼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네, 이번에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씨를 벼락스타로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이후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무혐의로 풀려나 다시 복귀했죠. 그 당시 정 씨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복구업체에 맡겨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귀국 이틀 만에 경찰에 소환됐던 가수 정준영 씨. 조사를 마친 뒤 2016년 범행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황금폰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힙니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세대를 분석해 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가 2016년 범행 당시 사용했던 이른바 황금폰과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그대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한 대는 공장 출고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휴대전화 초기화 기능을 사용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흔적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복구라고 하는데 초기화를 실행시켜버리면 그 영역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기능이에요. 결국 경찰은 정 씨가 초기화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젯밤 법원도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를 지적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정 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입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혹시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건 지질 광물 전문 업체인 넥스지오입니다. 지열발전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적자가 이어졌고 2016년 말엔 부채 비율이 1200%를 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당시 지열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들어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주관업체가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보다는 속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5년 12월 넥스지오가 한수원과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발전소 생산유량이 초당 60kg이 되는 게 100억 원대 투자 유치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지오가 초반에 얻어낸 유량은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초당 8kg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물 주입은 더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미소 지진으로 문을 닫은 스위스 바젤 발전소보다 3배나 높은 압력입니다. 물 주입 직후에 일어난 미소 지진은 그냥 넘겨졌습니다. 포항에 있었던 거는 중단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하고 이런 신호등 체계가 아니었죠. 조금 완화된 걸. 각종 경고 신호가 무시된 채 추진된 사업의 결과는 결국 2천여 명의 이재민, 3천억 원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재난이 됐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의 현장 조사를 이틀째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영장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해 경찰이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창문은 가려져 있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보건소와 함께 이틀째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어제 병원 측이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지만 수신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은 혹시 모를 자료 유출에 대비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주말에도 24시간 현장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계획 점검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의료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협조는 다 해주세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영장 없이는 진료 기록부를 보여줄 수 없다며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병원 점거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해서 논란을 빚었죠. 예비역 장성단체가 정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이런 것들 다 해서 북한의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하자 예비역 장성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를 하던 국방행정, 군령,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비역 장성들은 정 장관이 천안함 전우들의 피 맺힌 절규와 교훈을 망각하고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했다며 과연 60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 등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은 온데간데 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폐기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에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또 오늘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NS 글로 대신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당내 회의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의 합의가 올해 하나씩 현실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순국한 55명을 기리는 행사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로봇이 벽에 그리는 대통령 얼굴. 문 대통령은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의 전통시장도 찾아 시장 상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금년 토마토. 예, 토마토. 문 대통령은 SNS에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추모글을 올렸지만 유족들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참석을 해주셔갖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애들 위로도 좀 해주고 했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웬일인지 이름이 적힌 명패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말이 논 헬기 추락사고. 이때도 문 대통령은 빈소에 오지 않고 청와대 비서관을 보냈습니다. 낚싯배가 뒤집혀도 끝났습니다. 대통령 성명 내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브리핑 한 번 안 했습니다. 조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20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혼절하고 어머 매들 5살 아이는 추모 영상 속 아빠 모습에 반가워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끼들을 어떻게 저 자식을 놓고 가려고. 문 대통령의 육성은 추락사고 엿새 뒤에야 청와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아주 심심한 위로 말씀을. 문 대통령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바로 다음 날 현장을 갔습니다. 부상 입으신 분들은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유족들 손도 잡아줬습니다. 인천에서 낚싯배가 전복한 다음 날에는 추모 묵념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전사 출신이라는 점을 보수층 끌어안기에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그 가족을 보듬는 데 인색한 것은 아닌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몸바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인 김모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해서 흥신소 직원을 만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이 범행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가운데 한 명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갑니다. 이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인 34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 주위에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서성거립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체포되자 조용히 사라집니다. 경찰은 김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려고 흥신소 직원을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왜인지 몰랐지. 나중에 형사가 와서 그 사람 봤냐고요.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이진 씨의 동생을 만나 추가 범죄를 노렸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생각에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었어요.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 가운데 1명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경호 업무인 줄 알았는데 살인 사건이 벌어져 놀라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3명이 살해했다던 김 씨의 진술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해 혈흔이 묻은 신발을 찾았지만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씨 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슈퍼카를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또 아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차는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팔리게 됐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원래 이 슈퍼카는 압류돼 있었던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카는 이 씨 형제의 재산이 아닌 이 동생 이희문 씨 명의로 된 법인 회사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도 벌금이 150억 원이 선고됐고 이 슈퍼카도 가압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성사된 걸 보면 이 가압류가 풀렸던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가압류가 풀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희문 씨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이 법원에 공탁,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해방 공탁을 신청하면서 61억 원의 공탁금을 걸었고 이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슈퍼카를 포함한 일부 재산의 동결 조치가 해제된 겁니다. 자, 때문에 1심에서 이 씨 형제에 대해서 4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었지만 이 동생 이 씨는 슈퍼카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회사 명의에 차면 판매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또 가져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슈퍼카는 동생인 이희문 씨의 소유가 아니라 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강남의 한 법인 명의로 돼 있었죠. 자, 이 씨에게 차를 판 매매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차는 20억 원의 매매가 됐는데 15억 원은 회사 법인 계좌로 그리고 5억 원은 전량 5만 원권 현금으로 요구해서 그대로 해줬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애초부터 5억 원은 현금으로 빼돌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이렇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슈퍼카를 판매한 후 받은 20억 원 중 5억 원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게 맞다면 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매한 대금 자체는 회사 거라 볼 수 있고 그 대금의 일부인 5억을 부모나 자기가 임의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강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슈퍼카 역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관리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고 한국당은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 총장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각각 김학의 차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은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조카가 버닝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YG 엔터테인먼트의 연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은폐 비호 의혹이 있다고 했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종의 작용에 의해서 은폐되고 비호됐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냐면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란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 초기에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초기에 최동욱 총장이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도 꺼릴 것 없다면서
드루킹과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등 사건도 함께 특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 전 아들 문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마약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 그리고 또 방통위가 임명하는 EBS 이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입니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알려준다. 상고심에서 잘 될 거다.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이 대마 밀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청와대에 알린 겁니다. 유 이사장은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에 후배가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후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현옥 수석도 뭐.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BS 이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 중 호선됩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대통령이, 여당이 1명을 추천해 정부가 EBS 이사장을 사실상 내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와대가 당사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국민 무시할래오이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결격 사유 검증 대상은 본인뿐이라며 임명 전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올봄 거장의 작품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생존 작가 가운데 가장 고가의 작품을 그린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19억에 팔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으로 생존 화가 중 최고가를 경신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규모 개인전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대표작 클라크 부부와 퍼시 같은 초상부터 60개의 캔버스를 합쳐 그린 풍경화 더 큰 그랜드 캐니언까지 회화와 판화를 포함해 모두 13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수영장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1967년작 더 큰 첨벙도 이번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작업실 사진 3,000장을 디지털로 이어붙인 신작은 80이 넘은 거장의 도전 정신을 짐작하게 합니다. He has continued to innovate and experiment with different media and has explored art history and literature and many different ways of seeing and representing the world. 설치와 건축,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실험을 거듭하는 듀오 작가 앨름 그린과 드라그셋의 신작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교통 표지판을 닮은 구조물을 통해 현대인의 무비판적 수능을, 여러 개의 거울이 부착된 작품을 통해 셀카에 중독된 시대의 자화상을 풍자합니다. 거장들의 국내 전시에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의회 의사당입니다. 현관 위에 네 남자의 반신상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가 아파서 이 가슴을 움켜쥐고 또 이가 아파 찡그리고 있는 반신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치끈거리죠. 위통, 치통, 이통, 두통, 국민의 고통을 표현한 사통상입니다. 의원들이 의회를 드나들 때마다 이 석상들을 보면서 국민의 아픔을 살피고 들어주는 건강한 정치를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늘어선 출퇴근 자전거, 군의와는 거리가 먼 봉사 헌신하는 덴마크 의회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그럼 이제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월미도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월미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공원이 조성되면서 원주민이 귀향하지 못했던 것을 69년 만에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유독 인천 상륙작전만 문제 삼고 따져보겠다는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의원 37명 중 34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회는 도내학교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경기교육청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시 의회가 배제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녔던 배제학당의 후신인 이 대학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사유재산까지 의회가 간섭하고 나선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방의회마저 이렇게 이념 과잉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꼽힙니다. 그 비결의 하나가 조금 전 보신 사통상이 상징하는 의회입니다. 반면 우리 지방의회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해마다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 지역 주민의 평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뽑은 지방의회에 그렇게 박한 점수를 주는 이유가 뭔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이념 과잉 시대의 지방의회였습니다. 네, 주말에도 꽃샘추위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와 남부 내륙은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또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날이 좀 추워서 중부 쪽은 진눈깨비가 올 수 있고요. 기온이 크게 낮은 강원 산지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압골이 지나면서 봄철 돌풍성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는데요.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강해진다 싶으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는 한 12시 무렵 수도권부터 시작돼 차차 남쪽으로 내려가겠는데요. 강수 시간이 짧아서 2-3시간 정도 내리고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엔 비가 다 그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로선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차차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청주 0도, 대전, 전주 영하 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9도, 대구, 울산 12도, 광주 10도로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해 수호의 날인 오늘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를 선언했고 전직 장성 수백 명이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서해 바다에 영령이 된 55 순직 용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네,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